절대적으로 많습니다. 60대 이상이 51% 정도 되고요. 50대가 한 28%. 그래서 합쳐보면 한 70% 정도가 50대, 60대입니다. 왜냐면 5, 60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회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미 직업이 없는데 네가 돈 벌어서 회생을 어떻게 해, 그냥 파산해,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5, 60대이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50대, 60대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산 분포 경향을 보면. 하지만 제일 빈곤한 것도 50대, 60대입니다. 사실은 빈부격차, 얼마나 노후 준비를 해왔고 자산 형성을 해왔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파산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박기태라고 합니다. 5, 60대 파산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건 은퇴 후의 창업입니다. 창업 때문에 빚지고 창업 때문에 돈 날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는 가게 창업을 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 창업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본인이 평생 일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영역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특히 카페를 한다거나 음식점을 한다거나 주변의 음식점 중에 5년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음식점 중에 5년 이내의 음식점이 있나요? 개업한 지 5년 이내의 음식점 중에 몇 개나 가십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가실 거예요. 사람들은 막 생긴 식당 생각보다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을 버티는 게 대단히 힘들어서 버티는데 성공한 소수의 곳들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지금 갑자기 은퇴하면서 퇴직금이 쥐어진 사람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볼 확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사건들도 좀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고 나는 손해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창업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누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프든 우리 부모님이 아프든 자녀가 아프든 누가 아픈 이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는 자녀 교육비입니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자녀는 아직 독립을 못한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자녀는 19세에 독립을 해야겠죠. 하지만 대학 등록금 다 내주시잖아요. 대학 등록금, 대학만 다니면 보통 어학연수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 주변 애들은 다 다녀오는데 왜 나만 못 가? 내 주변 애들은 시험 끝나고 다 같이 샤넬로 쇼핑 가는데 왜 나만 못 가? 기분 좀 빠졌네, 이 자식. 어쨌든, 근데 저도 했던 얘기라, 샤넬 얘기는 안 했지만, 저도 했던 생각이라.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26, 27까지는 기본적으로 부양을 하고요. 30 이후에도 부양하는 경우도 많죠. 맞아요. 그 캥거루족이라고 요즘 또 되게 핫하더라고요.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캥거루 여기 주머니에 사는 것처럼 부모님의 그 부양을 계속 받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도 되게 많습니다. 원래 이제 결혼 비용 지원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애들 결혼할 때 결혼 비용 지원이라는 게 무슨 화려한 결혼식 아니에요. 보통 뭐냐면 전셋집, 집 마련. 남자애들 집 마련 못 해가면 결혼도 못 한다. 아빠, 나 장가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렵더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아까 회생은 20, 30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파산 쪽은 5, 60대가 좀 어떤가요? 파산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60대 이상이 51% 정도 되고요. 와, 50대가 한 28%. 그래서 합쳐보면 한 70% 정도가 50대, 60대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5, 60대 파산을 하게 되면 하는 거네요. 왜냐면 5, 60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회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미 직업이 없는데 네가 돈 벌어서 회생을 어떻게 해, 그냥 파산해,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5, 60대이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50대, 60대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산 분포 경향을 보면. 하지만 제일 빈곤한 것도 50대, 60대입니다. 사실은 빈부격차, 얼마나 노후 준비를 해왔고 자산 형성을 해왔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죠. 혹시 좀 5, 60대 파산 사례 중에 좀 안타깝거나 특별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 한 분은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이유가, 이분이 파산을 하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냐면 자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자녀가 보이스피싱의 중간책 같은 거, 이렇게 단순 전달책 같은 걸 했다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임료를 받고 그 자녀 사건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합의금 같은 것도 일부 내야 됩니다. 근데 합의금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련해서 또 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녀가 돈을 되게 많이 갖다 쓴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자녀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갖다 썼는데 이제 자녀 부모님 돈을 갖다 쓴 거죠. 그리고 70 넘은 이제 80 정도 되는 이제 노모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중증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돈이 한 푼도 없고 빚만 있는 겁니다. 되게 성실하게,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공무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무원으로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하셨고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셔도 되게 풍족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남은 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자녀 교육을 대단히 잘못시켰냐?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는 그거 어떻게 버려요? 부모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부양을, 또 본인은 오히려 미안해하는 거예요. 요양병원 보냈다고. 근데 본인은 대리운전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열심히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부모를 돌볼 수는 또 없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열심히 살기만 했던 사람이 그냥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궁금한데 혹시 그 캥거루족 자식 때문에 그냥 파산까지 끌려간 사람도 있나요? 뭐 자식이 좀 돈을 많이 쓴다거나 교육비를 막 내다가 파산까지 간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서서히 썩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한 번에 1억을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등록금 같은 경우는 600, 700 이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게 돼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파산으로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비가 파산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합니다. 대부분. 물론 그게 트리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에까지 이르려면 이 상태에서 뭔가 트리거가 하나 정도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렸던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가 어디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가 특히 뭐 내가 너희들 돈 빌려줬던 걸 못 받거나 내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어떤 트리거가 있어서 그때 파산으로 가게 되는데, 쭉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자산 형성을 못하고 부채를 지게 된 큰 원인은 오히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자녀에 대한 부양료, 가족에 대한 부양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5, 60대가 파산이 많다고 한다면 이 채무가 증식되는 속도 있잖아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많이 빠른 편인가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산이라는 게 약간 좀 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볼 때 계산하실 때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은행 이자가 3%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억으로 3%면 연 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월로 계산하면 월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3억이 있어도 이게 나한테 주는 캐시플로우는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억이 있으면 똑같이 계산을 하면 200 몇십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억의 자산이 있다는 건 내가 260만 원짜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와 사실 비슷한 거예요. 캐시플로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50대, 60대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산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현금화하기 대단히 어려운 자산, 즉 부동산. 빨리 팔기도 어렵고 여기서 소득이 나오기도 어렵고 또 팔 때 양도소득세니 뭐니 뭐가 많이 발생하는 종류의 자산에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30억 자산가예요. 그런데 캐시플로우는 30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아파트 하나가 나의 전 재산인 경우, 그러면서 30억 자산가인 경우, 마음은 좋은데, 그리고 이 생활을 유지하려면 30억짜리 아파트면 관리비는 좀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골프도 한 번씩 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내 캐시플로우는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는 내가 자산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자산을 까먹지 않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무에 대한 착각을 뭘 하냐면 내가 자산가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결국 그 자산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막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이 그 돈이 되게 적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이 터지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30억, 호가 30억, 뭐 시가 30억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급매로 나오고 경매로 나오게 되면 20억, 20%, 30% 떨어지는 경우 매우 흔하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 자산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자산 가치를 제대로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이 자산이 월 얼마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주느냐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 30대 같은 경우랑 되게 다른 게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캐시플로우 계속 들어오니까 갚거든요. 빚이 생기면 갚아요. 그런데 5, 60대가 빚이 생기면 못 갚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파산 신청 중이라면 5, 60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50대, 60대 분들 제가 파산 보통 이제 상담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재산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은 누구 명의로 해놓으면 되죠. 법원이 봐볼까요? 누구 명의로 해놓으면 되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원래 그냥 증여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뭐 얘기하면 딥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재산을 숨기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뭐 부모님 명의로 해놓는다거나 뭐 배우자 명의로 해놓는다거나 이래도 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파산이 제대로 안 되고 신용등급만 와장창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일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편파면제입니다.
보통 인간관계가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떤 일들이 많냐면 거래처 너무 안타까운데 나를 믿고 이거를 넣어줬는데 여기 거래처 돈부터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먼저 돈 갚습니다. 그리고 친척한테 빌린 돈, 이모한테 빌렸는데 뭐 고모한테 빌렸는데 조카한테 빌렸는데 이런 거 먼저 갚습니다. 갚으면 법원이 다 알아요. 법원이 알고요. 어떻게 보냐면 돈을 갚은 걸 채권자가 10억 원어치 채권자가 있는데 3천만 원 빌려간 놈한테 먼저 갚았어. 그럼 나머지 9억 7천만 원의 채권자는 뭐가 돼? 이건 편파변제야. 이 돈은 면책이 안 되니까 네가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재산 숨기기, 두 번째 재산을 편파변제, 어딘가에 알아서 변제하는 거. 요거는 면책 불허가 세워도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3천만 원을 내가 갚는다고 하면 이걸 뭐 고르게 갚아야 되는 건가요? 편파변제가 안 되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회생파산 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갚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갚고 법원이 정해줘서 갚아주는 대로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변호사분이시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이 5, 60대에서 좀 자산 관리라든지 좀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5, 60대 자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좀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좋은 차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산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거 공부하는 만큼 자산을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제가 보면 어떤 주식 기법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옛날에 주식하면 가치 투자만 무조건이고 뭐 차트 투자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옛날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든 주식을 하셔서 돈 버시는 분들은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공부를 했다 그래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번 사람 중에는 공부 안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게 공부 안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벌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벌 수는 있는데 5년, 6년, 10년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공부 안 한 사람은 돈을 계속 벌거나 그걸 유지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0대, 60대에서 자산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자산 관리와 형성, 제가 자산 형성과 관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소비 습관이 괜찮으신 분들.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골프장 많이 다니고 이런 분들이 관리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빚 좋은 개살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직업상 꼭 그러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잘 나가 보여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의외로 빚 좋은 개살구가 많죠. 그리고 대표적인 직업이 뭐가 있냐?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들이 생각보다 자산 관리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변호사들이 지금 제 변호사들은 사람들이 어려운 줄 알아요. 막 변호사 많으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인데 60이야. 그러면 그때는 진짜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던 시절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니까 돈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년의 변호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물론 변호사는 좀 다른 옵션이 있죠. 60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뭐 한때 젊었을 때 많이 벌었던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쓰는 거를 범위 내에서 쓴다. 그리고 자산 공부를 생각보다 열심히 하셔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뭐 자산 형성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자식들에 대한 건 특별한 건 없을까요? 아까 이제 자식들도 사실 이 파산에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네, 좀 모범 사례로 비슷하게 해서 5, 60대 분들, 60대 분들 중에 자녀 교육을 잘 하셨다. 그러면서도 자녀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분들이 꽤 있죠. 이런 분들은 특징이 사실은 부모가 이미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게 유전 때문인지 집에서 공부하고 이런 습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부모가 이미 공부를 잘했던 경우도 많지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식한테 사교육비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교육으로 전해줄 수 없는 어떤 경험, 어떤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게 자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이렇게 했던 행동들을 몸으로 보여줬던 것들, 그리고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것들을 뭐 새로운 경험들을 보여줬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자녀들한테 좋은 경험, 좋은 어떤 자산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각했던 게 제가 로스쿨 들어가서 로스쿨 애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내가 볼 때 급 나누는 느낌이었어. 왜 저러나? 왜 이렇게 급을 나누지 애들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로스쿨 다니는 건 이미 네트워킹이고 너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사겨라 이런 얘기를 사업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미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인위적으로 끝나는 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조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자녀의 앞으로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자녀가 잘 됐는데 자녀한테 돈 많이 안 쓴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가 공부를 잘했고 부모가 열심히 했다. 1번. 2번. 자녀와 대화가 많고 친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이 자녀 때문에 돈도 너무 많이 안 쓰면서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